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살 김태섭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택배기사로 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아내 서연이와는 결혼한 지 18년 됐고 딱히 큰 문제 없이 지내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난달 일어난 일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니 아직도 가슴이 떨리네요. 그날도 평소처럼 배송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연이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뭔가 들뜬 기색이었어요. 여보, 내가 이번 주말에 부산에 좀 다녀올까 해. 서연이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부산이라니 갑작스러웠죠. 왜 갑자기 부산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대. 오랜만에 친구들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서연이는 평소보다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서연이가 고향 친구들과 만나는 걸 싫어할 이유는 없었어요. 결혼하고 서울 와서 18년 동안 살다 보니 고향 친구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졌거든요. 가끔 전화통화는 했지만 직접 만난 건 정말 오랜만이었죠. 그래, 가서 친구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와. 저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다음 날부터였어요. 서연이가 갑자기 쇼핑을 하기 시작한 거죠. 평소 화장품도 마트에서 싼 걸로 사던 사람이 갑자기 백화점에 가서 비싼 화장품 세트를 사오더라고요. 이거 얼마 한 거야? 응, 친구들 만날 건데 좀 꾸며야지. 서연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새 옷도 몇 벌 샀어요. 평소 입던 수수한 옷이 아니라 좀 더 화려하고 젊어 보이는 옷들이었죠. 심지어 속옷까지 새로 샀더라고요. 그것도 평소에 입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레이스가 달린 비싼 것들이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서연이는 캐리어를 끌고 나섰습니다. 2박 3일이니까 일요일 저녁에 들어올게. 조심해서 다녀와. 친구들한테 안부 전해. 저는 평소처럼 인사를 나눴죠. 그런데 문을 나서는 서연이의 뒷모습을 보니 뭔가 어색했어요. 결혼한 지 18년 된 아내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데이트를 나가는 젊은 여자 같았거든요. 향수 냄새도 평소와 달랐어요. 새로 산 비싼 향수였죠. 하지만 그때는 그냥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까 기분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10시쯤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잘 도착했어? 응, 잘 도착했어. 지금 호텔에 있어. 친구들이랑 재밌게 지내고 있지? 응, 그런데 여보, 내가 지금 친구랑 같은 방에 있어서 조용히 말할게. 서연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뭔가 어색했지만 친구와 함께 있으니 배려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통화하는 중에 희미하게 남자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남자 목소리 들렸는데? 아, 옆방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나나 봐. 호텔이 좀 시끄럽네. 서연이는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습니다. 토요일에도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몇 번 걸어도 계속 통화 중이거나 전원이 꺼져 있다고 나왔어요. 문자를 보냈더니 한참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미안해, 폰 충전이 안 돼서 못 받았어. 지금 친구들이랑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 평소 서연이라면 제가 전화를 못 받으면 바로 걱정해서 문자라도 먼저 보냈을 텐데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바빠서라는 표현도 이상했습니다. 뭘 그렇게 바빠할까요? 일요일 저녁 서연이는 약속했던 시간보다 3시간이나 늦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친구들이랑 마지막 식사를 하다 보니 시간이 늦어졌어. 그리고 지하철도 좀 복잡했고. 서연이는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뭔가 다른 종류의 피곤함 같았어요. 여행의 피곤함이 아니라 긴장했다가 풀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캐리어를 가져가서 정리하겠다고 했더니 아니야, 내가 할게. 피곤하니까 그냥 쉬어라며 급하게 가로막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제가 도와주는 걸 당연하게 여겼는데 그날은 왜 그랬을까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이가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저는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서연이의 캐리어가 침실 한 구석에 그대로 놓여 있었는데 뚜껑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평소 서연이는 정리정돈을 잘하는 편인데 여행 갔다 와서 피곤했나 보다 싶었죠. 세탁할 옷들이 보였는데 그냥 빨래통에 넣어주려고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옷을 꺼내다가 지갑이 하나 떨어졌어요. 서연이가 평소 쓰던 지갑이었는데 떨어지면서 안에 있던 종이들이 흩어졌습니다. 영수증들이었어요. 커피숍 영수증, 편의점 영수증.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오호모텔 부산 송정점이라고 적힌 영수증이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분명 서연이는 친구들과 호텔에 묵었다고 했는데 왜 모텔 영수증이 있을까요? 자세히 보니까 더 이상했어요. 202호 숙박요금 2인 기준이라고 적혀 있었고 결제 카드명은 김이었습니다. 저희 성은 김씨가 맞지만 서연이 이름은 박서연이에요. 그럼 누구 카드로 결제한 거죠? 날짜를 보니까 서연이가 부산에 있던 토요일 밤이었어요. 체크인 시간은 오후 6시, 체크아웃은 다음 날 오전 11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친구 중에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 친구가 대신 결제해준 건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왜 호텔이 아니라 모텔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2인 기준이었을까요? 더 이상한 건 영수증 뒷면에 손글씨로 고마워라고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서연이 글씨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으로 영수증 사진을 찍었습니다. 앞면과 뒷면 모두 찍었어요. 그리고 다른 영수증들과 함께 지갑에 다시 넣어뒀어요. 서연이가 화장실에서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있었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혹시 제가 의심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고마워라는 글씨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누구에게 고마워하는 거죠? 서연이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저는 최대한 평상시처럼 행동했습니다. 빨래통에 넣어뒀어. 고마워, 여보. 서연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했지만 뭔가 어색한 기운이 있었어요. 캐리어 쪽을 힐끔힐끔 보더라고요. 혹시 제가 뭔가 건드린 걸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지만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연이가 화장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목 부분에 작은 상처 같은 게 있었거든요. 목에 뭐가 났네. 아, 모기 물린 것 같아. 부산이 습해서 모기가 많더라. 그날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 영수증 생각이 났어요. 배송하러 다니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온갖 상상이 돌았습니다. 서연이가 정말 친구들과 여행을 간 거라면 왜 모텔 영수증이 있을까요? 그리고 누구 카드로 결제한 걸까요? 김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리고 영수증 뒷면에 고마워라는 글씨도요. 누구에게 고마워서 그런 글을 쓴 걸까요? 집에 돌아와서도 서연이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평범한 일상을 보냈어요. 부산 여행 얘기도 자연스럽게 했고요. 친구들이 다 나이 들어서 예전 같지 않더라. 그래도 반가웠어. 재밌었겠네. 오랜만에 고향도 가고. 저도 평상시처럼 맞장구를 쳤지만 속으로는 계속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서연이가 친구들이 예전보다 많이 변했어. 특히 남자친구들은 더 그래라고 말하는 순간 제 귀가 번쩍 뜨였어요. 남자친구들이라니? 분명 여자친구들 모임이라고 했는데요. 밤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서연이를 보니까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18년 동안 이런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서연이는 항상 성실하고 가정적인 아내였어요.
제가 택배일로 바쁠 때도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큰 문제 없이 지내왔죠. 그런데 지금 이 의심이 맞다면 저는 지금까지 뭘 한 거죠? 서연이의 잠든 얼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알던 그 서연이가 맞나? 그 다음 날 저는 일찍 퇴근하고 집 근처 PC방에 갔습니다. 집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면 서연이가 볼 수도 있어서요. 서연이의 고등학교 동창회 카페를 찾아봤어요. 다행히 공개된 카페여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최근 게시글들을 보니까 정말 모임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모임 사진에 서연이가 없었어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모임은 토요일 점심에 있었고 당일 저녁에 끝났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서연이는 일요일에 뭘 한 거죠? 분명 2박 3일이라고 했는데 모임은 하루만 있었던 거네요. 그리고 모임 참석자 명단에도 서연이 이름이 없었어요. 혹시 빠진 건가 싶어서 댓글들도 봤는데 서연이가 못 온다고 했는데 아쉽네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요즘 바쁜가 봐. 연락도 잘 안 되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이제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서연이는 동창회에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구와 부산에 간 거죠? 그리고 그 모텔에서 뭘 한 거죠? 김라는 사람과 함께 간 게 분명했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18년 만에 이런 일을 당할 줄 몰랐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동창회 카페에서 서연이 요즘 어떻게 지내나 모르겠네. 결혼 생활은 잘하고 있겠지? 라는 글을 본 거였어요. 친구들도 서연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옛날 생각이 났어요. 서연이가 대학교 다닐 때 사귀던 남자친구 말이에요. 그때 서연이가 그 사람 얘기를 자주 했었는데 이름이 김민호였던 것 같아요. 맞다, 김민호. 서연이랑 꽤 오래 사귀었다가 군대 가면서 헤어졌다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혹시 그 사람일까요? 결혼 초기에 서연이가 민호 오빠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라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요. 페이스북에서 김민호를 검색해봤습니다. 부산 거주, 나이도 비슷하고.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서연이가 예전에 보여준 사진에서 본 것 같았습니다. 더 자세히 보니까 최근 상태가 이혼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통업체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프로필을 더 들여다보니까 최근 게시물들이 보였어요. 새로운 시작,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같은 글들이었죠.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어요.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는 동창회를 핑계로 부산에 가서 옛날 남자친구인 김민호와 만난 거였어요. 그리고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거고요. 제가 바보였네요. 18년 동안 믿고 살았던 아내가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죠. 더 화가 나는 건 김민호의 페이스북에서 본 사진들이었어요. 최근에 올린 부산 바다 사진들, 맛집 사진들. 그 시기가 서연이가 부산에 갔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집에 들어가니까 서연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일찍 들어왔네. 오늘 일 적었어? 응, 좀 일찍 끝났어. 저는 최대한 평상시처럼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다른 남자와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와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저녁을 차려주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서연이가 새로 산 반지를 끼고 있더라고요. 그 반지 새로 산 거야? 응, 부산에서 기념품으로 하나 샀어. 예쁘지? 기념품이라니. 누구와의 기념품일까요? 저녁 먹으면서도 서연이는 부산 여행 얘기를 했어요. 친구들이 다 변했더라. 나이 들어서 그런가 예전 같지 않았어. 거짓말에 거짓말을 보태는 거였죠. 제가 어떤 친구들이 왔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중학교 때 친했던 애들이랑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애들이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구체적인 이름은 대지 않고 뭉뚱그려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묵었어? 호텔에서 묵었지. 깨끗하고 좋더라. 또 거짓말이었어요.
분명 모텔에서 묵었는데 호텔이라고 하니까요. 그날 밤 저는 변호사 친구에게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불륜 관련해서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 무슨 일이야? 너한테 그런 일이?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확실해지면 연락드릴게. 미리 준비해두고 싶어서. 변호사 친구는 증거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고요. 상간자 소송도 가능하고 이혼 소송에서도 유리해져. 하지만 증거가 확실해야 해. 그 이후로 며칠 동안 저는 더 많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서연이의 휴대폰 요금 명세서도 확인해봤어요. 부산에 있던 이틀 동안 김민호의 번호로 통화한 기록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메시지도 주고받은 흔적이 있었어요. 물론 메시지 내용은 볼 수 없었지만 통화 시간과 빈도만 봐도 충분했습니다. 특히 토요일 밤 11시부터 자정까지 3번이나 통화한 기록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서연이가 친구들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제 확신했어요. 서연이는 저를 배신한 거였습니다. 18년 동안 함께 살면서 쌓아온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거죠. 제가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가정을 지켜왔는데 서연이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더 알아보니까 서연이가 최근 몇 달 동안 행동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화장을 더 진하게 하기 시작했고 옷차림도 예전보다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휴대폰을 볼 때도 예전보다 조심스러워했어요. 김민호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본 정보로는 부족했어요.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했죠. 부산에 사는 지인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김민호는 꽤 큰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직원도 10여 명 되고 지역에서는 나름 알려진 사업가였습니다. 최근에 이혼했다는 것도 맞았고요.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바람을 피운 게 아닐까 하는 소문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제 아내까지 꼬신 거였죠. 김민호의 회사 정보도 찾았어요.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까지 다 알아냈습니다. 변호사 친구에게 이 정보들을 넘겨주면서 상간자 소송 준비를 부탁했어요. 형, 확실한 증거들이야. 모텔 영수증도 있고 통화 기록도 있고.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런데 정말로 소송할 거야? 당연하지.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넘어갈 순 없어. 변호사 친구는 위자료도 상당할 거라고 했어요. 상간자에게는 보통 몇 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송을 하기 전에 서연이와는 먼저 얘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18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기회는 한 번 줘야 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물론 용서할 생각은 없었지만 최소한 사실 확인은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서연이 입에서 직접 진실을 듣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로 저를 속이지 못하게 말이에요. 그래서 며칠 동안 타이밍을 잡았습니다. 서연이와 둘이서 조용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 말이에요. 평소 같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신중해야 했어요. 서연이가 미리 알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수도 있거든요. 그 사이에도 서연이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다정하게 굴었어요. 여보, 요즘 힘들지? 내가 마사지 해줄까? 이런 식으로요. 아마 죄책감 때문이었을 거예요. 마침 금요일 저녁 서연이와 집에서 저녁을 먹게 됐어요.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보면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아, 나한테 할 말 없어? 서연이가 고개를 들며 무슨 말? 하고 되물었어요. 부산 여행 말이야. 정말 친구들 만나러 간 거야? 서연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지만 여전히 모르는 척했습니다. 당연하지. 왜 그런 말을 해? 그럼 이건 뭐야?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모텔 영수증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젓가락을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입술도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건 어디서? 서연이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내 지갑에서 나온 거야. 빨래 정리하다가 우연히 봤지. 저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김민호가 누구야? 왜 그 사람 카드로 모텔비를 냈어? 김민호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서연이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서연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지금 나한테 뭘 한 건지 알아?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18년 만에 아내에게 화를 낸 거였죠. 식탁 위에 반찬들이 흔들릴 정도로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그냥 밥만 먹으려고 했어. 정말로.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요즘 힘들다고 해서. 서연이가 흐느끼면서 말했어요. 밥만 먹으려고 모텔에 갔어? 나를 바보로 아는 거야? 정말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술을 마시다 보니까. 술 마시면 모든 게 용서돼. 우리 결혼한 지 18년이야, 18년.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아파트 옆집에서도 들렸을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서연이는 계속 울면서 사과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마음이 없었어요. 언제부터였어? 언제부터 그 사람이랑 다시 연락한 거야? 한 달 전쯤. 페이스북에서 우연히 보게 됐는데. 한 달 전부터 나를 속인 거네. 그동안 얼마나 많이 만났어? 서연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마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날 밤 서연이는 계속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매달렸어요. 여보, 우리 다시 처음처럼 해보자.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저는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이라는 게 언제를 말하는 거야? 내가 다른 남자랑 모텔에 가기 전.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이는 무릎을 꿇고 제 앞에서 빌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김민호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연이가 어떻게 설득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원하는 장소로 나왔어요. 강남역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오후 3시에 약속을 잡았는데 김민호는 정시에 나타났어요. 실물로 보니까 페이스북 사진보다 나이 들어 보였지만 여전히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키도 크고 옷차림도 깔끔했습니다. 이런 남자에게 서연이가 넘어간 거구나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호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서로 마주 앉아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김민호는 계속 손을 만지작거리며 불안해했고 저는 그냥 그를 지켜봤어요. 차분하게 상대를 관찰하면서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고 싶었거든요.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김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죄송하다고 다 끝나는 거예요? 제 아내랑 뭘 한 건지 알고 있죠? 서연이가. 아니, 사모님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위로해드리려고 했는데. 위로를 모텔에서 해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김민호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김민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라고만 반복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걸 아시면서 왜 그랬어요? 결혼한 여자라는 걸 모르셨나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김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마 변명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앞으로 제 아내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할 겁니다. 책임이라고 하시면 상간자 소송 들어보셨죠?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예요. 김민호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그러지 말고 합의로. 합의요? 제 18년 결혼 생활을 망가뜨려 놓고 합의로 해결하자고요?
김민호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얼마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돈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건 정당한 처벌이에요. 저는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변호사 연락 기다리세요. 그리고 다시는 제 아내 근처에 얼씬하지 마세요. 김민호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서연이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민호 오빠가 뭐라고 했어? 민호 오빠라고 불러? 아직도? 서연이는 제 표정을 보고 잘못 말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미안해, 습관적으로. 습관이라는 게 하루 이틀에 생기는 거야? 얼마나 자주 연락했으면 습관이 돼.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 친구와 함께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모텔 영수증,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그리고 서연이가 직접 인정한 녹음 파일까지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확실히 이길 수 있어. 변호사 친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주일 후 김민호에게 상간자 소송이 접수됐다는 통지서가 날아갔습니다. 김민호는 소송당하자 완전히 당황했어요. 서연이한테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된 거냐, 합의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잖아라고 따졌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합의 따위는 없었어요. 며칠 뒤 김민호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합의를 제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끝까지 가자. 변호사 친구도 제 편이었어요. 이런 일은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게 좋아. 돈으로 무마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거든. 소송이 진행되면서 김민호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부산 지역 사업가들 사이에서 김민호가 유부녀와 바람 피우다가 소송당했다는 얘기가 돌았거든요. 김민호의 사업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거래처에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과는 거래하기 어렵다며 계약을 취소하는 곳들이 나타났습니다. 김민호는 다시 합의를 제안했어요. 이번에는 1억 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냐고 중간에서 설득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 망가뜨려 놓고 돈으로 덮으려 하지 마.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정의였거든요. 결국 법정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민호는 상간자로 인정돼서 위자료 7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서연이와의 일체의 접촉을 금지한다는 조항도 들어갔습니다. 김민호는 법정에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사업도 망하고 인생도 망했다며 한탄했다고 하더라고요. 부산 지역 신문에도 이 사건이 보도됐어요. 물론 실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역 사회에서는 다 아는 얘기가 됐죠. 김민호는 결국 부산을 떠나야 했습니다. 사업도 정리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서연이의 고등학교 동창들 사이에서도 이 얘기가 퍼졌고 서연이는 동창회는 물론이고 동네에서도 손가락질을 받게 됐습니다. 서연이는 매일 저에게 매달렸어요. 여보, 이제 그만하자. 그 사람도 충분히 벌 받았잖아. 하지만 저는 냉정했습니다. 내가 벌 받을 차례야. 서연이는 회사에서도 이 일이 알려져서 눈치를 보게 됐어요. 결국 사직서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연이의 회사에서는 처음에는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소송 얘기가 퍼지면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직원을 계속 둘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연이가 일하던 곳이 중소기업이라서 이미지가 중요했거든요. 결국 서연이는 자진 퇴사하는 게 좋겠다는 압박을 받았어요. 서연이가 퇴사를 결정했을 때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연이가 힘들어하면 제가 더 힘들어했을 텐데 이제는 그냥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됐어요. 자업자득이야. 내가 선택한 길이잖아. 서연이는 울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했지만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서연이의 친정에서 이 소식을 듣고 연락이 온 거였어요.
장모님이 전화를 하셔서 서연이가 그런 일을 했다니 믿을 수 없다며 울분을 토하셨어요. 태서봐, 너무 괴로웠겠구나. 우리 서연이가 정말 잘못했다. 장모님은 서연이에게 당분간 집에 오지 말라고 하셨다고 해요. 친정에서마저 외면당한 거죠. 서연이의 형님과 형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생이 이런 일을 저질러서 죄송하다며 저에게 연락을 하셨지만 서연이와는 연락을 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족 얼굴에 먹칠을 했다는 거였죠. 서연이는 하루 종일 울면서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고 절망했어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연이와 절친했던 친구들조차 이런 일을 저지를 줄 몰랐다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특히 결혼한 친구들은 우리 남편이 의심할까봐 만날 수 없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서연이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 서연이를 보면서도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조금은 알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8년 동안 믿고 살았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분을 서연이도 맛보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혼 얘기를 꺼내자 서연이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서연이는 무릎을 꿇고 매달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18년 동안 줬어. 내가 그걸 스스로 포기한 거야. 서연이는 우리가 함께 살았던 추억들은 아무것도 아니냐며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추억들은 내가 김민호와 모텔에 들어가는 순간 다 사라진 거야. 서연이는 그제서야 제가 진심으로 이혼하려고 한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서연이는 마지막까지 저항했어요. 재산도 나누기 싫으면 다 가져가도 좋으니까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애원했지만 제 결심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모든 재산을 제가 가져가기로 했어요. 서연이의 잘못으로 인한 이혼이니까 당연한 거였죠. 집도 제 명의였고 적금도 대부분 제가 넣은 거였어요. 서연이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본인 개인 용품뿐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서연이가 울면서 말했지만 저는 내가 김민호에게 했던 것처럼 나한테도 하는 거야 라고 답했어요. 이혼 조정 과정에서 서연이는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조정위원들 앞에서도 정말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매달렸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조정위원들도 서연이의 불륜 사실을 확인하고는 저쪽에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혼이 성사됐습니다. 18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서연이는 법원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여보, 정말 마지막이야? 이제 남남이에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돌아서서 그냥 나왔습니다. 서연이가 집을 떠나는 날 캐리어 하나만 끌고 나갔어요. 18년 동안 모았던 추억들은 모두 두고 가는 거였죠. 정말 이게 마지막이야? 서연이가 문 밖에서 마지막으로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문을 닫는 순간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 후 들은 얘기로는 서연이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자리도 구하지 못해서 아르바이트로 연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민호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서 작은 가게를 차렸다고 했고요. 둘 다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였죠.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집도 좀 더 작은 곳으로 이사하고 택배 일도 계속하면서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가끔 서연이 생각이 날 때도 있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저는 제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18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제 자신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서연이와 김민호는 자신들의 욕망 때문에 모든 걸 잃었지만 저는 당당하게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처음이라는 건 영수증 한 장 전에 있었던 거니까요. 서연이가 김민호와 모텔에 가기 전 우리가 서로를 믿고 살았던 그때 말이에요. 그때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저는 혼자서라도 당당하게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연은
50대 택배기사 김태섭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18년 결혼 생활을 해온 아내 서연 씨가 부산 동창회를 핑계로 옛 남자친구 김민호와 불륜을 저질렀고 태섭 씨가 모텔 영수증을 발견하면서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태섭 씨는 상간자 소송을 통해 김민호에게 7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냈고 서연 씨와는 이혼했습니다. 서연 씨는 직장을 잃고 친정과 친구들에게도 외면당했으며 김민호 역시 사업이 망해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태섭 씨는 혼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실 건가요? 아니면 태섭 씨처럼 확실하게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